따님이 아주 영민하십니다.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을 받을 상입니다. 서둘지 마시어요. 그게 어찌 뜻대로 되겠소. 문노, 이병수. 승복차림의 산에는 산등성이에 올라서 아스라이 펼쳐진 능선들을 훑어본다. 아침 일찍 떠나온 일각사 스님 말에 비추어 보면 대략 국경에 다다른 것 같다. 스님의 말로는 부지런히 걸어 올라가 고개 하나를 넘은 후 해가 정수리 위에서 내리쬐는 산등성이에 다다르면 거기서부터 고구려 땅이라고 했다. 그어진 선도 없고 장벽을 쳐놓은 것도 아니지만 어림잡아 국경을 넘는다는 생각에 잠깐이나마 긴장이 된다. 조금 전까지 걷던 신라 땅이나 앞으로 가려는 고구려 땅이나 그저 산길일 뿐인데 공연히 남의 물건에 손댄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누군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만 같아 자꾸 주위를 휘둘러 보게 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무요, 바위요, 흙뿐 사람은 기척조차 없다. 바위 위에 걸터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드문드문 박혀있다. 조금 전 신라 땅에서 본 구름과 모양도 크기도 자리도 변함없다. 국경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다. 사람의 생김새나 살아가는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지만 공연히 가만히 있는 산과 들을 네 편 내 편으로 나눠놓고 그 안에 갇혀 산다. 우매해서 그런지 너무 영민해서 그런지 가늠이 안 된다. 호의호식을 마다하고 반걸식을 하며 방방곡곡 사찰을 전전했지만 아무리 배를 채워도 마음은 늘 헛헛하기만 하다. 산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창공을 향해 토해낸다. 문득 하늘을 우러르며 외치던 이차돈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차돈이 참수되던 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군중이 그러했지만 이차돈과 동년배인 그에게는 머리가 송연해지는 충격이었다. 도대체 그것이 뭘까? 한창 꽃다운 22살의 목숨을 주저없이 버리게 한 그 힘이 뭘까? 하늘을 바라보던 사내는 하늘을 향해 호소하던 이차돈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금 의문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 못 이룰 것이 없는 대왕이 그 젊은 목숨의 의지에 구하려 했던 건 또 뭘까? 말찍의 젊은 신하와 무소불위의 대왕이 같이 느끼고 있는 그 거대한 힘은 도대체 뭘까? 목숨보다 소중하고 권좌보다 위대한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부족함 없이 자라 결혼하여 꿀맛 같은 삶을 지내고 있던 사내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의문으로 날을 새고 달을 보냈다. 사내는 내무왕 5세 손이요 각간의 조부와 이찬의 아버지를 둔 명문가의 후손 거칠부다. 불도에 심취한 버풍대왕은 대사찰을 지어 민중에게도 불법을 심어주려 했다. 하지만 아직 불도를 도외시한 대신들은 예산 낭비라며 극구 반대했다. 대사찰을 창건할 비용으로 국경을 더 튼튼히 하여 백제나 고구려의 침략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게다. 틀린 말도 아니라 대왕은 그저 전전긍긍할 뿐이었다. 이때 불심 깊은 말직의 이차돈이 대왕의 의지를 안타깝게 여겨 제 목숨을 담보로 불사를 일으키라 정한다. 살생금지를 가장 큰 교리로 여기는 불도에서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을 왕은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자신 한 목숨으로 중생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이는 죽어도 사는 기름을 호소하는 이차돈의 뜻을 만류할 수가 없었다.
이차도는 사찰 창건을 수락한다는 왕의 거짓 문서를 궁 밖으로 돌렸다. 예상대로 대신들은 대노했다. 감히 말직의 관리가 언감생심 왕명을 사칭해 문서를 꾸미고 사찰을 창건하려 하다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차돈이 단독으로 꾸미기에는 무리가 있는 일이다. 불도를 퍼뜨리기 위해 왕과 사전에 모의가 있다고 의심을 한 대신들은 왕을 압박하기 위해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이차돈을 처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불도를 차단하려는 속셈도 있었다. 국태민안을 위해 사찰을 창건하려다 생긴 일이지만 당장 뚜렷한 증거나 명분이 없는 왕은 대신들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대세였다. 대신들은 왕명을 위조한 것은 국법을 어지럽히는 중죄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며 이차돈을 서라벌 백성이 다 볼 수 있는 언덕에 형장을 만들어 그 한가운데에 세웠다. 격앙된 대신들과 달리 이미 다 이해견하고 있었다는 듯 이차돈은 처연하고 숭고한 모습으로 형장에 섰다. 대왕을 비롯하여 대신들과 군중들이 겹겹이 형장을 에워쌌다. 집행관이 민중들을 향해 외쳤다. 이 자는 나라의 녹을 먹는 자로 대왕의 신임을 얻고 이를 빙자하여 민중들에게 사특한 교리를 전파했으며 급기야 왕명을 위조하여 그 본당을 세우려 했다. 이는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국가 기강을 어지럽히는 중죄로 극형에 처한다. 앞으로 누구든 이 자가 퍼뜨린 교리에 현혹되는 자가 있으면 그도 이와 같이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군중 사이에서 소요가 일었다. 이차돈이 하늘을 우러러 소리쳤다. 거룩한 부처시여, 신실한 대왕님이 불도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나 몽매한 인연들이 가로막아 이 몸이 신명을 바쳐 대왕의 뜻을 이으려 하나이다. 부디 상서로운 징표를 내리시어 불안에 떠는 저 중생들에게 불법의 신령함을 보여주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늘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청청한 이차돈의 말에 군중은 일순 숨을 죽였다. 이차돈은 다시 한번 외쳤다. 지금 부처는 그대들과 함께 계십니다. 집행관은 미간을 찌푸리고 형리들에게 눈짓을 했다. 형리의 칼이 이차돈의 목을 내리쳤다. 순간 사방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우박과 꽃비가 동시에 내리고 바람도 거세게 일었다. 바람결에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는 이차돈의 음성이 퍼졌다. 동시에 바람에 흩날리는 하얀 꽃잎들이 머리가 떨어져 나간 이차돈의 목 위로 소복이 쌓였다. 계속 쌓인 꽃잎들은 피를 타고 흘러내려 땅바닥까지 하얗게 덮었다. 왕은 눈물로 굴룡포를 적셨고 백관들은 두려움에 서둘러 자리를 떴다. 군중들은 놀라움과 신령함에 엎드려 일어날 줄 몰랐다. 거칠부는 같은 연배인 이차돈의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숨이 막히는 듯했다. 무사람들은 이차돈의 처형 후 일어난 신령함으로 불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거칠부는 사전에 그런 이변을 믿은 이차돈의 신심에 관심이 갔다. 어쨌거나 이차돈의 순교로 불법은 불을 일으키듯 번져나갔고 법풍대왕은 불도를 국교로 반포하고 무사히 대사찰 흑륜사를 중건하게 되었다. 불법에 대해 별반 관심이 없던 거칠부도 오롯이 마음을 쏟게 되었다. 어린 말직 신하의 말을 따른 대왕도 그렇거니와 죽음을 불사한 이차돈의 행위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린 것이라 생각되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하는 힘, 아니 스스로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룩하려는 믿음의 힘이 느껴졌다. 어렴풋이 그 힘이 그들이 말하는 부처라는 건가 싶었다.
그 부처를 알고 싶었다. 그는 이차돈이 묻힌 자추사를 찾아 부처를 알기 위한 유람을 시작했다. 자추사는 불공을 들이면 대대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불법의 큰 이치를 깨닫게 된다 하여 영험한 절로 알려졌다. 거칠부는 부처님이 애초 왕자의 신분에서 삶의 무상함을 깨달아 중생을 구하기 위해 출가했다는 교리를 들으며 법흥왕이 동병상련의 마음에서 그토록 불법에 심취했나 추측해 보았다. 그러나 중생을 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신심이 깊은 법사를 찾아 절을 옮기며 깨달음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삶의 무상함까지는 알 것도 같은데 그리하여 어찌 살아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간혹 법사의 강론을 통해 어찌 살아야 함도 할 것 같으나 그 또한 실행에 옮기기는 실로 어려운 일이라 맥없이 절만 전전하며 세월을 축냈다. 그렇게 불도의 이치를 찾아 떠돌던 발길이 불법을 백제로 전해준 고구려까지 닿은 것이다. 신라의 불도는 백제로부터 전파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미 150년 전에 불교를 받아들인 고구려에 가면 좀 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불도가 어느 정도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두루두루 궁금했다. 평양으로 들어온 거칠부는 아무리 퇴연하려 해도 적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게다가 진골의 피가 흐르는 왕족의 후손답게 고구려의 정세와 민심에도 저절로 관심이 갔다. 지형이며 인심이며 놔두는 물품의 질과 양까지 눈여겨보게 되었다. 고구려는 안장왕에 이어 동생 안원왕이 보위에 올랐는데 나라 사정이 편안치 못해 보였다. 전 왕의 정부인이 아이를 못 낳자 둘째와 셋째 부인의 아들 사이에 왕위 다툼으로 천여 명이 죽는 내란을 겪은 후였다. 지난해는 대홍수로 난리를 겪었다더니 올해는 가뭄에 메뚜기 떼마저 극성을 부려 기근을 겪고 있었다. 게다가 백제의 우산성 침공으로 국정도 불안했다. 다행히 기병 5천을 급파해 물리치긴 했으나 재해와 재난 속에 유랑민이 속출하는 등 민생은 고단해 보였다. 불도로 신라보다 100여 년이나 먼저 들어와 민중 속에 널리 자리 잡았을 줄 알았는데 흉흉한 민심 탓인지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신라만도 못한 듯했다. 그런 와중에 해량법사에 대한 소문은 가는 곳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학식과 덕망이 높다고 소문이 자자한 해량법사를 찾아간 것은 고구려 땅을 밟은 지 반년을 넘긴 후였다. 법사가 창건했다는 사찰의 강론장에는 명성대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차 있었다. 무심히 사람들 틈에 끼어있던 그는 나중에 온 사람들에 밀려 주춤주춤 앞으로 밀려나갔다. 학식과 덕망이 높다기에 이제껏 만나보았던 법사들처럼 의례 노년이려니 했는데 법사는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자신보다 기껏해야 5살쯤 손 위로 보일 정도였다. 저 정도의 연배로 그만한 명성을 얻었다면 학식이 아니라 뭔가 다른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들기도 했다. 인연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과 일 사이 또는 일과 사람 사이에도 있지요. 사람과 혼자 살 수 없듯이 모든 일도 혼자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몇 가지의 일이 서로 연관되어 한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시차를 두고 일어날 수도 있지요. 또한 그 시차는 가까울 수도 있고 아주 멀어서 내세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이 지금 단독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전생의 업으로 일어난 것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나중에 어떤 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내세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일어난 일은 나와 인연이 있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나중에 일어날 일과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악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바르게 해야 하는 것처럼 일도 좋은 인연으로 맺어지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젊은 법사의 강론은 목소리도 우렁찰 뿐만 아니라 확신이 뚜렷하고 이제까지 들어본 어느 강론보다 설득력이 있었다. 어려운 불경을 해독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풀어주려 애쓰는 것 같았다. 불법이 중생들의 삶을 규제하거나 선도하기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방편임을 설법하는 것 같아 고개가 끄덕여졌다. 강론이 끝나고 돌아서 나오려는데 거기 젊은 스님 하는 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위에 승복을 입은 사람은 자기뿐이라 멈칫하긴 했는데 이 고구려 땅에서 누가 자신을 부르랴 싶어 그냥 발걸음을 옮겼다. 법사는 다시 한번 저기 승복을 한 젊은 양반 하고 불렀다. 거칠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왠지 가슴이 뜨끔했다. 승복을 했으니 스님이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데 승복을 한 젊은 양반이라니. 그대로 도망갈까 망설이다가 공연히 의심을 사 더 큰 일을 당할지 몰라 일단 돌아섰다. 저 말씀입니까? 거칠부는 허리를 굽히며 물었다. 법사는 그렇다며 잠시 사람들이 빠져나가길 기다렸다. 강론이 들을만 했소? 법사는 낮은 음성으로 물었다. 예? 아, 예. 처음에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했는데 그보다 큰 의미의 인연에 대한 말씀이라 많은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제 식견이 짧아 다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게 일어난 일은 나와 인연이 다 일어난 것이니 피하지 말고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인연에 대한 강론을 하게 된 것은 아마도 그대를 만나게 될 줄 알고 그랬던 것 같소.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소. 보통 인연이 아니라 하심은? 신라 사람이지요. 예? 신라 사람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철렁 내려앉은 가슴을 다스리며 거칠부는 무슨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냐는 투로 말을 흐렸다. 아무리 승복을 입고 고구려 사람인지 하지만 눈의 경계의 빛이 역력한 게 정탐인의 그것과 같아 하는 말이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어요. 부처님이 만들어주신 인연이니. 하지만 이제 돌아가시오. 곧 위험이 닥칠게요. 정탐인이라니요. 제가 법사님의 강론에 너무 열중해 눈빛이 그리 보인 게 아닌가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도 군색한 변명 같았지만 그래도 신라인, 그것도 정탐인이라는 말을 그대로 수긍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변명할 것 없소. 그대가 잡혀 곤욕을 겪을까 염려돼 하는 소리니 어서 돌아가시오. 아마 그동안 고구려에 대해 꽤 많은 걸 알았을 법하오. 제가 신라의 정탐꾼이라니요. 만일 그리 확신하신다면 어찌 순순히 돌아가라 하십니까? 관에 통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칠부는 신라의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술 더 떠보았다. 내 응당 고구려 사람으로 그래야 하나 관상을 조금 볼 줄 알다 보니 그럴 수가 없소. 제 관상이 어떠하기에 그렇습니까? 그대에게 그 승복은 어울리지 않소. 장차 큰 장수가 될 상이요. 그 운명을 어찌 미약한 내가 맡겠소. 후일 만약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공격해 오거든 내게 해나 끼치지 마시오.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인연 아니겠소. 나무 관세음 보살. 법사는 빨리 떠나라고 재촉했다. 장수될 운명을 막을 수는 없지만 고구려에 대한 정탐은 그만하라는 뜻임에 거칠부는 절을 나와 그 길로
신라를 향했다. 진골의 자손이요 현직 대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관에 밝혀지면 자칫 국가의 볼모가 되어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혹시 법사의 마음이 바뀌어 밀고를 하지 않을까 잔뜩 긴장을 하고 발길을 재촉했다. 다행히 국경을 넘도록 뒤쫓는 군사는 없었다. 거칠부는 자신의 신분을 알아차린 법사의 해안이 생각할수록 섬뜩했다. 자신이 신라 사람, 그것도 정탐꾼이라 믿으면서도 밀고 하지 않은 것도 심상치 않았다. 믿을 수는 없지만 자신의 운명을 꿰뚫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 또한 어떤 거역할 수 없는 불법의 힘으로 느껴졌다. 공격해 오더라도 자신을 해치지 말라는 말도 꼭 그럴 날이 있으리라는 예언인 것만 같았다. 고구려에서 신라로 돌아온 거칠부는 승복을 벗고 다시 관복을 입었다. 해안을 가진 고구려 법사가 거역할 수 없어 밀고도 못하고 보내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자신도 거역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었다. 이왕 벼슬을 할 거면 내무왕의 후손답게 집안을 일으키자고 마음도 다잡았다. 아들이 정계에 관심이 없어 노심초사하던 아버지가 누구보다 반겼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강권으로 시집을 온 아내의 독수공방에도 훈훈한 바람이 일었다. 법흥대왕이 승하하고 진흥제가 보위에 올랐다. 거칠부의 관직은 대하찬에서 파진찬으로 높아졌다. 그는 신라가 신국이라는 국가 존립의 위상을 다지기 위해 국사 편찬에 힘을 기울였다. 굴품제도와 육두품의 관제를 명확히 기술해서 국가 질서의 기틀을 다져놓았다. 나라 밖으로는 우상국을 기지로 함락시키고 가야국들을 복속시켜가는 장수이사부, 안으로는 관제 서열을 철저히 지킨 내무 대신 거칠부. 두 중신들로 인해 실로 신라의 힘은 안팎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지기 시작했다. 내정에 힘을 쏟던 거칠부는 장수가 되어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공격해 오더라도 해치지 말아달라는 해량법사의 말은 여행 중에 있었던 많은 일화 중 하나로 기억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심신 단련을 위해 종종 말을 타고 궁수를 익힐 때 문득문득 생각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래도 인연이 있다는 해량법사의 말대로 그 일은 머지않아 큰 인연으로 이어졌다. 진흥왕 12년 고구려에서 여러 성을 잃은 백제로부터 동맹 요청이 왔다. 고구려는 백제의 성을 함락하며 한수 이남까지 내려와 신라의 위협이 되기도 했다. 진흥왕은 일단 백제를 도와 고구려를 밀어내고 백제를 튼튼한 완충지대로 삼았다가 후일 백제까지 밀어내겠다는 야심으로 백제의 동맹을 수락하고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 대총관에 거칠부가 내정되었다. 용맹과 지략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고구려 지리에 밝기 때문이다. 거칠부는 전군인 세종을 부관으로 삼고 주령과 서력부 두 장군을 참모로 진영을 짰다. 황후나 태후가 외간 남자와 사통으로 낳은 아들을 전군이라 하는데 세종은 진흥왕의 어머니 지소태후가 이사부와 사통하여 낳은 아들이다. 화랑도의 풍월주이기도 한 세종은 무예에 출중한 화랑들을 참전시켰다. 백제는 평양으로 진격하고 신라는 고현성을 시작으로 북으로 진군해 양공작전을 폈다. 고구려는 평양에서 백제군과 전투를 치르느라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신라군에는 제대로 응수할 수가 없었다. 신라군의 말발굽은 먼지를 일으키며 고구려의 진지를 짓밟아 나갔다. 고현성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몰아붙여 금현성을 향했다. 금현성의 고구려군은 고현성에서 패주해온 군사들과 합세해 신라군을 맞았다. 그러나 이미 승전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 신라군을 대적하기엔 너무 기가 죽어 있었다. 변변히 겨뤄보지도 못하고 고구려군에는 퇴각 명령이 떨어졌다. 접전을 벌이던 양 진영 사이는
썰물처럼 벌어지기 시작했다. 고구려 장수들은 말머리를 돌려 전력으로 퇴각하기 시작했다. 사태의 진상을 파악한 신라군의 진영에서 한 필의 말이 쏜살같이 퇴각하는 고구려군의 후미를 향해 내달았다. 이어 여남은 말이 뒤를 쫓았다. 모두 병부 소속 군사들이 아니라 화랑들이었다. 선두에 선 화랑이 고구려 후미를 따라잡아 한가운데를 질주해 들어갔다. 퇴각하던 고구려군은 뒤에서 번개같이 달려들며 칼을 휘두르는 장수의 기세에 말을 돌리지도 못하고 양옆으로 밀리며 앞으로 달릴 수밖에 없었다. 선봉장이 뚫은 적진을 뒤미쳐 장수들이 따라 들어가 고구려군은 가르마처럼 벌어져 양분이 되었다. 가뜩이나 전세를 잃은 고구려군은 진영마저 쪼개지자 더욱 힘을 잃어 우왕좌왕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주령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군을 치니 고구려군은 목을 떨구거나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사력을 다해 도주했다. 정군, 저 비호 같은 장수는 누구입니까? 거칠부는 퇴각하는 적진의 후미를 뚫은 화랑에 대해 풍월주인 세종에게 물었다. 화랑 문노입니다. 무예가 워낙 출중나 모든 화랑들이 스승으로 삼고 있지요. 문노라. 이번 전투에 단연 두각이 드러나 보입니다. 예, 참전 경험이 여러 번 있다 보니 패기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 풍월주로서 세종은 자랑스럽게 문노를 죽혀 세웠다. 거칠부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금연성도 큰 손실 없이 손에 넣었다. 거칠부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도살성을 향해 병력을 진두해 나갔다. 승복을 입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겠다고 유람하다 알게 된 길을 군복을 입고 말발굽으로 누비고 있는 것이다. 전쟁터만큼 단순한 곳이 있을까? 오직 삶과 죽음만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곳이다. 인정도 사정도 용납이 안 된다. 오직 죽이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 살생이 최대의 금기사항인 부처님의 가르침도 무색하기 짝이 없다. 어떤 경우든 역사는 그에 합당한 족적을 남기며 이어지리라. 어떤 형태, 무슨 명분으로도 역사는 살아남게 마련이니까. 거칠부는 무지막지한 살생에 씁쓸해지면서도 불도도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속성이라 자위하며 마음을 다잡는다. 고구려군은 퇴각하기 바빴고 피난길에 오른 양민들은 한 발이라도 빨리 움직여 사방으로 흩어졌다. 패주하는 고구려군을 쫓아 도살성에 거의 다다를 즈음이었다. 군사들이 모두 퇴각했는지 성곽 위에는 깃발 하나 보이지 않는데 성문 앞에 한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경을 외우고 있었다. 점점 가까이 달려오는 말발굽을 느끼면서도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마터면 그대로 스님을 밀치고 들어설 순간에 거칠부는 간신히 말을 세웠다. 멈춰라! 다급하게 말머리를 돌리며 뒤따르던 대열을 향해 소리쳤다. 내달리던 말발굽들이 허둥지둥 멈추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해량법사 아닙니까? 나무 관세음 보살. 스님은 합장을 하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스님이 왜 이런 위험한 곳에 계십니까? 하마터면 큰일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거칠부는 말에서 내려 인사를 했다. 다른 장수들도 말에서 내렸다. 대총관께서 아시는 분입니까? 너무 공손한 대총관의 태도에 곁에 있던 세종 전군이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오래전 내가 고구려에서 유람을 좀 했는데 그때 위험에 빠질 뻔한 내게 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솔직히 유람이기보다 정탐이란 말이 맞겠지요. 스님이 무표정하게 입을 열어 거칠부의 말을 받았다. 겸사겸사였죠. 그런데 왜 이곳에서 혹시 저를 기다리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성 안에는 군사들은 모두 퇴각을 하고 미처 피난 못 간 유민들만 남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부탁하건대 나약한 양민들을 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걸 부탁하기 위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성문 앞을 막고 계신 겁니까? 과연 적군의 수장이 그 부탁을 들어주리라 믿으셨습니까? 물론 다른 장수라면 묵살하겠지만 장군이라면 들어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럼 제가 장수로 올 줄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러하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때 법사께서 제가 군사를 일으켜 정벌에 나서면 해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셨죠. 이미 그때 이런 인연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었군요. 일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도 인연이 있으니 좋은 인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라고 하셨죠. 염려 마십시오. 양민들은 절대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다른 청이 있어 이리 장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이라뇨? 저를 신라로 데려가 주십사는 청입니다. 예? 신라로요? 그러하옵니다. 이제 고구려는 불도가 서지 않을 만큼 국군이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왕은 늙어 제대로 국정을 살필 수 없고 새 아들은 왕위 싸움으로 민생은 뒷전이니 간신히 일어선 국력은 나날이 쇠락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돈독한 불심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해야 함도 알지만 이 나라에서는 불심마저 불심받고 있어 어렵습니다. 선처해 주신다면 신라에 들어가 불도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해안을 가지신 법사를 모시게 되어 우리 신라의 영광이지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거칠부는 주령에게 말을 대령하라 했다. 하지만 대총관님, 이 스님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지요?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혹여 다른 뜻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본 연후에 받아들이시지요. 다른 뜻이라니? 공격의 시간을 늦추기 위해 수작을 하는지 혹은 우리 진군의 동태를 파악할 말미를 얻으려는 것인지 나아가 신라의 첩자로 가려는 것인지 아무튼 알아볼 건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장에서 뼈가 굵은 주령 장군이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 만류했다. 장군의 염려하는 바 알만하오. 그러나 이 법사는 나를 적재에서 구명해 주신 분이요. 또한 덕망도 높으시고 해안이 깊으신 분이니 나를 믿듯 믿어도 돼요. 거칠부가 거듭 안심을 시켜주어 주령은 화랑이 타고 있던 말 한 피를 끌어다 대령했다. 그러나 법사는 그냥 걷기를 원했다. 아무리 고구려를 버리고 신라로 가기로 마음먹었지만 적의 말에 올라 그 말굽으로 고구려 땅을 밟고 싶지 않았다. 성 안은 해량의 말대로 공포에 떠는 양민들만 숨죽이고 있었다. 거칠부는 주령에게 500의 병력을 주어 성의 치안을 맡기고 철수하기로 했다. 아군의 큰 손실 없이 승전을 한 셈이다. 또한 백제가 고구려에게 빼앗긴 3개의 성을 찾고도 2개의 성을 더 차지했으니 백제와의 동맹도 성공한 것이다. 동맹대로라면 백제가 잃은 성은 백제에 넘겨야 하나 그리 되면 국경이 불안할 것 같아 한수 이남의 성 둘은 신라에 복속시켰다. 백제는 치열한 전투를 하고도 고구려에 빼앗겼던 성 둘을 신라에 넘겨주는 꼴이 되어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대신 신라의 도움으로 고구려의 성 2개를 차지해 당장은 분을 사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신라와 백제와의 동맹은 깨지고 말았다. 어쨌든 거칠부와 세종은 승전고를 울리며 서라벌로 복귀했다. 지소태후와 진흥왕은 대소신료들을 거느리고 맞아주었다. 진흥제는 일일이 장수들의 손을 잡아 반겨주었다. 태후궁에 거칠부와 세종이 해량을 대동하고 들었다. 세종은 어머니 지소태후께 안부를 고했다. 지소태후도 세종의 손을 덥석 잡으며 아들의 무사 귀환을 반겼다. 그래, 무탈한 게냐? 어디 보자.
고맙다. 아들 세종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무사한 걸 확인한 태후는 얼싸안아 등을 토닥여 주었다. 세종도 노심초사했을 어머니를 살포시 안아주었다. 아이고, 나도 아녀자라 별 수 없소. 어쩌겠소, 어미인걸. 공께서 이해해 주시오. 이번에 공께서 큰 공을 세우셨소. 이제 당분간 고구려는 한수로 내려올 엄두도 못 낼게요. 세종이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지고서야 태후는 곁에 서 있던 거칠부에게 지하를 했다. 모두 태후마마의 현명하신 판단과 훈복입니다. 웬걸요, 장군과 같은 우국 충신들 덕분이지요. 이번에 화랑들의 활약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예, 세종 전군께서 화랑들과 낭두들을 잘 훈련시켜 승전하는 데 크나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문노 화랑의 기량은 모든 군사들이 따를 만큼 출중했습니다. 거칠부는 지소태후와 세종모자를 경외하는 뜻으로 화랑의 활약을 칭송했다. 이에 세종이 말을 받아 화랑들의 무용담을 소상히 들려주었다. 지소태후는 무척 기뻐했다. 지소태후는 화랑의 시초인 원화제도와 선화제도를 창설한 장본인이다. 아들 세종이 그 화랑의 우두머리인 풍월주로서 화랑들을 대동하고 참전해 큰 공을 세웠다니 여간 대견한 게 아니다. 아이고, 손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했네. 지소태후는 그제야 해량을 바라보았다. 해량이라고 하옵니다. 해량은 앉은 자세에서 합장을 하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다. 듣자 하니 우리 신라의 귀화를 원하신다고요. 거두어 주신다면 미력 하나마 신라를 위해 신명을 바쳐 불도에 정진할까 합니다. 장군은 스님을 어찌하시게 되었습니까? 태후는 해량을 모시고 온 거칠부에게 물었다. 거칠부는 승려의 신분으로 고구려를 유람할 때의 얘기를 고했다. 그런 일이 다 있었습니까? 정말 법사의 해안이 놀랍군요. 그날의 인연으로 우리 신국에 고귀한 인재를 얻은 셈이요. 어쩌면 장군이 이번에 얻은 성보다 더 큰 수확이 될지도 모르겠소. 황감하옵니다. 해량은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 대답했다. 진흥제나 전하, 불도에 아주 관심이 많답니다. 부디 불사를 크게 일으켜 주시오. 신명을 다하겠사옵니다. 태후는 궁에서 드나들기 쉬운 천주사로 해량의 거처를 마련하라 명하였다. 태후궁을 나온 거칠부는 해량에게 자신의 집까지 동행을 청했다. 내 내자가 불심이 깊은지라 모시고 가면 전쟁에서 살아온 서방보다 더 반길 것 같습니다. 우거지만 거동하시어 조찬이라도 같이 하시면서 회포를 풀었으면 하는데. 크게 승전하고 돌아오시니 여유가 생겼나 봅니다. 농담을 다 하시고. 보살님께서 그리 불심이 깊으시다니 불경이나 몇 마디 외워드릴까요? 해량은 순순히 승낙하고 거칠부의 행보에 발을 맞추었다. 무사 귀환했다는 정갈은 받았지만 거칠부의 집에서는 노심초사한 식솔들이 엉덩이를 못 붙이고 대문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기다렸다. 밖에 나가 기다리던 노복이 대문을 열어젖히며 파진찬 어른께서 돌아오셨다며 큰 소리로 아뢰었다. 부인은 차마 앞마당에서 나오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데 윤공, 장현 남매는 한달음에 달려나갔다. 아니 다 큰 처자가 이 무슨 경망인고 조신하지 못하고. 말은 그리하지만 거칠부는 마중 나온 윤공을 얼싸안으며 반겼다. 샘을 내듯 아들 장현도 아버지의 품을 파고들었다. 혼인은 일찍 했지만 깨달음을 얻겠다고 절을 찾아 헤매느라 30이 다 되어서야 얻은 자식들이더라. 이거 흉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늦게 자식을 본 터라 귀해하기만 했더니 버릇이 없습니다. 얘들아, 인사 여쭈어라. 해량 법사님이시다. 거칠부는 곁에서 빙글에 미소를 띠고 바라보는 해량을 향해 남매에게 인사를 시켰다. 흉이라니요.
사지에서 돌아온 아버지니 얼마나 반갑겠는지요. 저 자식을 거느려 보지는 못했지만 보기에 흐뭇합니다. 윤궁아, 너는 어머니께 큰 스님이 오셨다고 이루고 사랑으로 저녁상 내오라고 해라. 아버지, 스님은 제가 사랑으로 모실 테니 어머니께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걱정하셨다고요. 매일 절에 가서 기도드리셨어요. 어이구, 우리 장현이 많이 컸네. 어미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그러시지요. 얼마나 근심이 크셨겠는지요. 저는 도령을 따라 사랑에 가 있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잠시 의복이나 갈아입고 나가겠습니다. 거칠부는 아들 장현에게 법사를 맡기고 안채로 들어갔다. 남편이 들어서자 제자리 걸음으로 땅구름을 하고 있던 부인은 눈물이 앞을 가렸다. 부인은 남편이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흑륜사에 가 불공을 들였다. 남편이 속에 든 것이 없이 복색만 죽노릇하고 다닐 때부터 오히려 부인은 의심도 고심도 없이 불심을 키웠다. 남편이 불법을 통해 삶을 알려고 했다면 아내는 불법에 삶을 그냥 맡겼다. 딸 윤궁이 뒤따라오자 부인은 얼른 눈물을 훔치고 나부시 허리를 굽혀 맞았다. 어째 전쟁에 나간 나보다 부인이 더 상한 것 같구려. 자, 안으로 듭시다. 윤궁아, 어머에게 일러 저녁 준비시켜라. 스님이니 자네 각별히 신경 쓰고. 예, 아버지, 걱정 마시고 들어가세요. 스님이라니요? 우선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얘기하리다. 거칠부는 의아해하는 부인을 앞세워 내실로 들어갔다. 그제야 부부는 마음 놓고 회포를 풀었다. 거칠부는 스님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잠시 승려의 신분으로 전국을 떠돌다 집으로 돌아와 안주하게 된 사연을 이미 들어 알고 있던 터라 부인은 그 인연에 대해 몹시 놀랐다. 신심 깊은 부인은 그저 부처님의 뜻이라 여겼다. 얼마 안 있어 조촐한 저녁상이 사랑채로 들여졌다. 부인 마음 같아서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남편을 위해 기름진 음식을 하고 싶지만 스님을 위해 갖가지 생채와 묵은 나물로 상을 마련해 드렸다. 해량은 두 양주의 마음 씀씀이에 미안해하고 고마워했다. 이에 거칠부는 자신도 한때는 땡중일망정 중이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마음을 풀어주었다. 상을 물리고 다과상을 들이며 거칠부의 부름으로 부인과 윤궁이 함께 들었다. 윤궁은 어머니가 절에 갈 때 종종 배행했었다. 해량은 불심이 깊다는 부인을 향해 성불하실 것을 기원하며 가내에 부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축원했다. 부인은 고매한 스님을 배울 수 있어 황감하다며 합장을 하고 감개무량해했다. 따님이 아주 영민하십니다. 해량이 어미 뒤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윤궁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말했다. 일찍이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있던 자신을 신라의 염탐꾼이라 꿰뚫어본 눈빛 아니던가. 거칠부는 해량의 눈빛을 놓치지 않고 뭉쳐보았다. 영민하긴요, 그저 안살림이나 익히는 처자인걸요. 부만의 자식은 다 어리게만 보이지요. 소승이 보기에 처자는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을 받을 상입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법사의 해안을 익히 아는 터라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가늠이 안 됩니다. 해양까지야 되겠는지요. 오늘 과분한 대접에 대한 성의로 그저 처자의 미래를 조금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을 받을 상이란 말씀이지요? 제 안목으로는 서랍을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과 함께 우러름을 받을 상으로 보이는데 제 안목이 녹슬지 않았길 바랍니다. 이리 기쁜 일이. 부인이 감격해 어쩔 줄 모르고 거칠부마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고매한 스님의 독경 소리도 들을 수 있으려나 싶어 어머니 뒤에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던 윤궁은 얼굴을 붉히고 좌불안석으로 숙인 고개를 들지 못했다.
흥분한 부모만큼은 아니더라도 불경을 들은 것보다 기분은 좋았다. 시종을 딸려 해량 법사를 천주사로 보내고 안채로 건너온 거칠부는 해량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실은 미실궁에서 윤궁의 혼산말이 있었다. 처남의 딸인 미실은 왕실의 색공지신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 세종 전군은 말할 것도 없고 진흥제도 그녀의 색사에 사로잡혀 정사도 그녀와 의논할 정도다. 그런 그녀가 동륜 왕자를 사위로 삼을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온 것이다. 저를 전전할 때는 벼슬이고 권력이고 다 부질없다고 여겼으나 관직을 받고 전쟁터에서 생사가 수없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는 동안 거칠부의 심사는 여타의 속세인과 다름없어졌다. 부는 많을수록 배심이 들어가고 권력은 클수록 만사에 당당해지고 명예는 높을수록 발걸음이 가벼웠다. 미실은 동륜을 추천했지만 진흥제에게는 아들이 동륜 외에 금륜도 있었다. 형 동륜은 지소태후의 딸인 만호와 혼인을 한 처지이고 금륜은 아직 미혼인 상태다. 그러면 동륜에게는 후비가 되는 것이고 금륜에게는 정비가 될 수 있다. 다만 누가 태자가 되느냐가 문제다. 후비든 정비든 태자비라야 한다. 그래야 장차 황후가 되고 태후가 될 수 있는 게다. 가문에 그런 광령이 어디 있으랴. 거칠부는 해량의 말을 믿고 벌써 왕실의 일족이라도 된 양 저울질하느라 머리가 뻐근할 지경이었다. 과연 누가 태자가 될까? 아버지는 같지만 동륜은 사도 황후의 아들이요 금륜은 숙명 황후의 아들이다. 사도 왕후는 진흥제와 7살 동갑 나이에 혼인하여 같이 자라며 정을 키워왔다. 숙명 황후는 어머니 지소태후와 이사부 사이에서 태어난 진흥제의 이부 동복 동생이다. 남매가 다 싫어했지만 어머니 지소태후의 강권으로 혼인을 한 것이다. 사도 황후가 정비였으나 그녀를 못마땅해 한 지소태후의 뜻으로 한때 숙명이 정비가 되고 사도가 후비가 되기도 했다. 얼마 못 가 숙명의 사통이 드러나 다시 사도가 정비가 되었다. 당연히 진흥제는 사도 황후의 소생인 장남 동륜을 태자로 삼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소태후는 같은 손자지만 자신의 딸인 숙명 소생의 금륜을 태자로 삼고 싶어 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진흥제 대신 지소태후가 섭정을 해온 탓에 아직은 진흥제보다는 지소태후의 뜻이 대세다. 따라서 태자 자리는 금륜 쪽으로 기울어 보였다. 그러나 변수가 있었다. 당장은 시어머니 지소태후보다 약하지만 미실을 등에 업은 사도 황후의 야심 또한 지소태후 못지않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낌새다. 사도 황후와 미실은 이모 조카 사이로 둘이 합세해 지소태후를 견제하고 있다. 진흥제는 정비 사도에게는 의리를 지키고 색공 미실에게는 사랑에 빠져 있으니 동륜이 태자가 될 기미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동륜에게 정비 만호가 있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만호는 아들을 못 낳고 윤궁이 낳으면 얼마든지 태자비도 될 수 있고 황후도 될 수 있다. 다소 모험이긴 하지만 만인의 우러름을 받을 것이란 해량의 말에 거칠부는 고심에 고심을 거쳐 윤궁을 동륜의 후비로 혼인시키기로 마음먹는다. 윤궁은 주상 같은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겨우 16살의 소녀다. 누가 사다음을 죽게 했는가? 태후궁에서 어머니를 배하라고 나온 세종은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다. 이미 소식이 전달된 듯 대문은 활짝 열렸고 시종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맞아주었다. 건성으로 일별하고 중문까지 들어섰으나
당연히 맞아줄 줄 알았던 부인 미실은 이리저리 휘둘러 보아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아무리 공사다망하나 사지에서 남편이 돌아오는데 집을 비웠다 생각하니 야속함과 허망함에 맥이 쭉 빠졌다. 근자에 들어 진흥제도 미실을 자주 찾는 눈치고 인물 출중한 화랑들도 미실이 찾는다면 지치 않고 달려와 허리를 굽힌다. 미실이 색공인지라 왕실에서 찾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어린 화랑들과의 연애도 막지 못하는 자신이 늘 미혹스러웠다. 오롯이 저 혼자만 소유할 수만 있으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흡족하련만 그러기엔 미실의 미색과 색사가 작은 소에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차고 넘쳤다. 게다가 욕망과 지략도 사내들을 능가하며 자부심마저 강해 도도하기가 동짓딸 서리빨 같았다. 세종은 맥이 빠져 안채로 들어갔다. 미실이 그래도 일말의 미안함은 있었는지 시종에게 욕조에 따뜻한 물은 받아놓고 모시라 지시하고 나간 모양이다. 섭섭한 마음에 바로 침실로 들어가 잠이나 잘까 했는데 시종이 궁주님의 지시라며 굳이 욕실로 안내했다. 딸은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욕조에 몸을 담갔다. 오랜만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려니 노곤해지며 어디선가 복숭아 향과 감초 향이 은은하게 풍겨왔다. 침실 쪽이다. 향기에 취한 세종은 욕조에서 나와 준비해둔 실내복을 걸치고 기방에 들어가듯 침실로 빨려 들어갔다. 발길을 이끈 향은 탁자에 놓여있는 은합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침상에는 미실이 금침을 덮고 얼굴만 내밀고 있었다. 아니 어디 아픈 게요? 출타한 줄 알았던 미실을 보고 세종은 반가움 반 근심 반으로 쫓아가 물었다. 남편이 몇 달 만에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 이불 속에서 맞으니 달리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다른 사내를 만나러 나갔나 해서 심술이 났던 자신이 옹졸하게 느껴졌다. 아프긴 아픈데 몸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서방님이 전장에 나가 계신 동안 무사 귀환이 걱정되어 속이 아니랍니다. 승전하고 돌아오신다는 정갈받고 마음 같아서는 대문 밖까지 나가 기다리고 싶었으나 분명 저를 보자마자 얼싸안으실 텐데 그때 제 몸이 얼어있으면 옥체에 해가 돌까 이리 이불 속에서 조바심을 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알맞게 데워진 제 몸을 안으시면 그간의 노고가 풀리실 겁니다. 그러고 보니 아프기는 고사하고 어느 때보다 낯빛이 화사했다. 진하지 않으면서 윤기만 흐르게 화장을 한 얼굴은 비 맞은 풀잎처럼 산뜻하고 촉촉한 입술은 고혹스러웠다. 미실은 갖가지 요초와 과실과 곡식으로 화장품을 만들고 향초도 만들어 두었다. 세종은 홀린 듯 허겁지겁 걸친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미실은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있었다. 세종은 알맞게 데워진 미실의 몸을 안았다. 수밀도 같은 미실의 몸은 세종의 품에서 미꾸라지처럼 꿈틀거렸다. 세종은 단번에 뜨거워지는 몸과 솟구치는 춘정을 못 이겨 미실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신음을 토해냈다. 탱탱하게 앵돌아진 미실의 유두가 신혈이 오른 세종의 입속을 드나들며 침을 말렸다. 세종은 미실의 유두를 덥석 물고는 부르르 떨며 입술로 깨물었다. 미실이 낮게 비명을 지르며 세종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채었다. 미실은 몽환에 젖어 벌어진 세종의 입술을 빨다가 따뜻한 혀로 목덜미를 핥아주었다. 미실의 부드러운 혀는 세종의 단단한 가슴으로 내려오며 나긋나긋 움직였다. 이번엔 세종이 미실의 머리채를 낚아채고는 허리를 비틀었다. 더는 견딜 수 없는 힘에 떠밀려 미실의 몸을 끌어안고 옥문을 향해 꼿꼿해진 옥경을 힘껏 꽂았다. 미실이 다리를 한껏 죄고 빨아들이더니
이내 몸을 뒤틀어 빼고는 성난 세종의 옥경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서둘지 마시어요. 미실은 가쁜 숨을 쉬며 속삭였다. 그게 어찌 뜻대로 되겠소. 세종은 신음을 내었다. 제게 맡기세요. 어떠한 무기가 이보다 더하랴. 칼도 검도 화살도 사람을 이보다 더 무력하게 만들지는 못하리라. 꽃이 칼보다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걸 새삼 느꼈다. 세종은 미실이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미실은 한 번 더 세종을 죽였다 살려냈다. 세종은 기진맥진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세종의 몸을 미실은 준비한 따뜻한 물수건으로 살뜰히 닦아주고 부드러운 속옷을 입혀주었다. 세종은 시신처럼 늘어져 미실이 하는 대로 맡겼다. 세종은 운우지정에 온 힘을 소진한 뒤 그대로 잠이 들었다. 얼마 만에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히 자는 잠이던가. 세종은 죽음처럼 깊이 잠들었다. 아이 어르듯 사근사근한 미실의 목소리에 잠을 깼을 때는 들고 있던 바위를 내려놓은 것처럼 가뿐했다. 미실이 저녁상을 보아놓고 깨운 것이다.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미실의 오물거리는 입모양이나 생글거리는 눈매에 세종은 음식의 맛도 모르면서 몇 끼 굶은 사람처럼 밥주바를 비워냈다. 미실은 늘 허기를 느끼게 하는 여자였다. 허기뿐이랴. 갈증은 석 달 열을 감은 눈바닥 같았다. 혼자 차지해도 그 허기와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 것인데 지능제의 색공이요 화랑의 연인이니 나눔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밤이 이슥해서 다시 침상에 들었지만 격정을 치른 뒤라 평온했다. 이제야 정말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걸 실감했다. 이번 전투에 고모부께서 그리 전략을 잘 짜셨다면서요? 그렇소. 가장 연장자임에도 어느 장수 못지않게 용맹했을 뿐만 아니라 구구려의 지형을 미리 다 알고 계셔서 아군의 공격로와 적군의 퇴로를 정확하게 제시하시더군요. 그러니 큰 손실 없이 승전할 수 있었죠. 이번에 그 공으로 승진을 하시겠네요. 당연하죠. 대총관뿐 아니라 주령장군과 서력부도 승차를 할 것이고 문노 화랑에게도 벼슬이 주어질 것이요. 문노도요? 그렇소. 이번에 우리 화랑들이 큰 역할을 해내었소. 풍월주인 나로서는 여간 흐뭇한 게 아니라오. 특히 문노는 선두에서 모든 화랑과 낭두들을 이끌었소. 그러면 서방님께서 문화랑의 입각을 품신하실 겁니까? 조정에서 할 일이지만 대총관께서 잊고 계신다면 당연히 풍월주인 내가 나서야죠. 이런 말씀 어찌 들으실지 염려되지만 그래도 아내이자 공신의 충간으로 들어주시길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노는 아직 벼슬을 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미실은 미리 예측하고 작심해둔 듯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얘기했다. 세종은 미실의 부드러움에 뼈가 느껴져 선뜩했다. 전쟁에 대한 얘기며 품신을 물은 것도 어떤 의도가 있어 보였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문노처럼 충성스럽고 모범적인 화랑에게 벼슬을 주면 안 된다니요. 아시다시피 문노는 가야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가야가 신라에 복속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반란군이 지방 곳곳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외국의 지원을 받고 있어 오히려 가야의 정예군보다 막강한 지역도 있다 들었습니다. 만일 문노에게 벼슬이 내려져 얼마간의 병권이라도 생긴다면 언제 반란군에 합세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외가가 가야이긴 해도 그의 아버지 비조부는 법흥왕의 손녀 청진공주와 혼인했고 한때는 병부령을 지낸 권력가의 집안이었소. 비록 퇴락하긴 했지만 그런 가문의 문노공을 어찌 가야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벼슬에 나갈 수 없다 하십니까?
친가가 그런 가문임에도 정작 본인은 늘 가야인을 자처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거야 청진공주의 소생이 아니라 서출이다 보니 자격지심에서 객적게 한 말을 깨요. 이럴 때 오히려 벼슬을 주어 사기를 높여주어야 큰 제목이 되지 않겠소.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여러 번 전공을 세우고도 신분이 미천하다 하여 관유를 못 얻었는데 이번에는 내려야지요. 세종은 공연한 데다 헛힘 쓰지 말자며 미실의 몸을 끌어안았다. 미실은 섭섭하다며 돌아져 돌아누웠다. 세종이 어르고 달래보았지만 미실은 자신을 그저 속도 없는 색공으로만 본다며 마음을 풀지 않았다. 다른 때는 애교 있는 투정으로 제 의사를 관철시키려 했는데 이번 일로는 예민해 보여 더 달래볼 염이 나지 않았다. 조금 전 그토록 정성껏 방사를 풀어내던 때와는 너무도 달라 세종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연모하는 마음 없이도 그렇게 몸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다. 제 말로는 다른 사내들에게는 방술이지만 남편에게만큼은 진정한 성애라 했다. 그런데 별것 아닌 일로 저토록 토라지는 걸 보니 어쩐지 어떤 목적이 있는 방술이었던 것만 같아 찜찜했다. 세종은 도대체 미실이 왜 문노를 그토록 싫어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문노의 어머니는 가야의 문화공주로 신라의 사신으로 갔던 호조의 소실로 따라왔다. 가야에서는 호조가 공주로 귀히 여겨주었지만 신라에 돌아와서는 기껏 소실에 불과했다. 문노의 아버지 비조부는 법흥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숙질 박영실과 호형 호재하며 절친하게 지내 권력을 행세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흥제가 즉위하고 지소태후가 섭정을 하면서 영실의 존재는 날개 잃은 새 신세가 되었고 비조부는 날개에 둥지마저 잃은 새 신세가 되고 말았다. 부인 청진공주마저 실권한 남편을 멀리했다. 그런 비조부와 호조의 소실로 소외당한 문화공주는 동병상련으로 마음이 통했고 사통을 하여 문노를 낳았다. 문화공주는 가야에 대한 애련한 향수와 외로움을 문노를 키우며 달래곤 했다. 문노에게 가야는 어머니였다. 세종은 가야에 대한 문노의 생각을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이라 여겼다. 문노의 입각을 그토록 반대하는 미실의 반응이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미실은 화랑에 무척 애정이 많았다. 화랑들 중에는 미실을 흠모하는 화랑도 많았다. 흠모는 아니더라도 미실이 손을 내밀면 마다할 화랑은 없을 게다. 단 한 사람 문노는 예외였다. 그는 미실을 못마땅해 했다. 문 남성들을 휘젓고 다니는 그녀에게 목을 매는 세종에게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다. 세종은 진정으로 아끼고 싶은 여인을 만나면 알게 될 거라며 농치고 말았다. 세종은 문노에 대한 미실의 소가리를 제 손에 든 10개의 재물보다 들어오지 않은 1개의 재물에 속을 끓이는 심정이라 여겼다. 1개의 재물이 10개의 재물보다 가치가 크거나 1개의 재물을 채워야 어떤 틀이 완성될 수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문노에 대한 미실의 반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미실이 천하의 내로라 하는 사내들을 치마폭에 휘감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준 사내는 사다함 한 사람뿐이었다. 옷의 풍월주로 아름다운 용모와 단아한 풍채로 문 여성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화랑이었다. 미실이 그를 만난 건 세종의 어머니인 지소태후에게 미움을 사 궁 밖으로 내쳐졌을 때였다. 지소태후는 며느리 사도 황후를 못마땅해 했다. 진흥제와 세종은 동무 이부 형제로 둘 다 지소태후의 아들이다. 진흥제의 아내인 사도 황후와 세종의 아내 미실은 동서지간이자 이모와 조카 사이다. 태후가 사도 황후를 폐비시키려 명분을 찾고 있을 때 미실이 세종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는
이모인 황후에게 알려 사전에 대비케 했다. 결국 지소태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화풀이는 고스란히 미실이 받게 된 것이다. 요망한 계집이 세종의 심기와 총기를 흐려놓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섭정을 하고 있던 지소태후의 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사가로 쫓겨온 미실은 시리에 빠져지냈다. 온갖 색사의 전형을 전수해준 외할머니 옥진의 지극한 위로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유부로 낙인 찍힌 것에 대해서는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괴로웠고 왕실안의 암투에 대해서는 무섭고 두려웠다. 색공지신의 대를 이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이 야속하기만 했다. 시리에 젖어 나날을 보내던 미실에게 갖가지 꽃이 피어난 들과 숲만이 위로가 되었다. 누가 불러대기라도 한 것처럼 미실은 날마다 들로 숲으로 발걸음을 놓았다. 어쩌다 가끔씩 유우를 나온 화랑들을 보게 되는 것도 큰 낙이었다. 정갈한 정복에 상큼한 어린 화랑들을 보면 봄날 수피를 뚫고 나온 새순을 보는 것처럼 생기가 느껴졌다. 그렇게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즈음 사다함이 이끄는 화랑들을 만난 날은 생전 처음 보는 진귀한 꽃무리를 보는 듯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특히 풍월주 사다함은 꽃 중에 꽃이었다. 아직 저교함과 시름에 젖어 있던 색신 미실의 가슴은 단박에 꽃으로 변했다. 그 고혹스런 색신을 본 화랑 사다함도 여느 남정네와 다름없이 나비가 되었다. 꽃과 나비가 된 두 사람은 마른 장작에 붙은 불이 되어갔다. 미실은 사다함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생각나지 않았다. 사다함은 삶이요 세상이었다. 그토록 짐스러웠던 세종의 연모도 궁의 암투도 이모에 대한 부담도 모두 간밤에 악몽으로 잊혀져 갔다. 미소년 사다함 또한 미실의 아름다움에 취해 들었다. 어떤 꽃향기보다 황홀하고 어떤 술보다 취하게 하는 여인의 향을 알아갔다. 그녀의 미소는 어느 무기보다 예리하게 가슴을 찌르고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 악기보다 심금을 울렸다. 들판은 그들의 연회장이 되었고 내리쬐는 햇살과 퍼붓는 빗줄기도 두 여인에겐 들러리에 불과했다. 두 사람은 사랑을 맹세했고 영원을 믿었다. 장안의 젊은이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큼 불꽃 같던 두 사람의 사랑은 가야의 침공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화랑도의 규율에는 18세 미만의 화랑은 참전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에 따라 16세의 사다함은 참전하지 않아도 되었다. 사다함은 스승으로 여겨 무예를 익혀온 문노에게 정중히 출정을 부탁했다. 하지만 문노는 어찌 어미의 아들로 외가의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냐며 거부했다. 풍월주로서 사다함은 자신이 직접 출정할 수밖에 없었다. 미실은 눈물이 앞을 가려 꿈에도 보이던 사다함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사다함도 적군보다 미실이 먼저 어찌 될까봐 마음이 아팠다. 미실은 사다함의 품에서 울음에 섞어 노래했다. 바람이 불어도 임 앞엔 불지 마오. 물결이 쳐도 임 앞에는 치지 마오. 어서 돌아와 다시 만나 안고 보오. 아, 임이여. 잡은 손을 차마 떼라니요. 그렇게 애절했지만 미실은 전장에 나간 사다함을 기다릴 수가 없었다. 미실이 궁을 나간 후 세종은 미실 못지않게 시리에 빠져 지냈다. 게다가 미실이 사다함과 열애에 빠져 곧 혼인을 하게 될 거라는 소문이 돌자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눕게 되었다. 보다 못한 지소태후는 자신과 진종 사이에서 낳은 육명과 혼인을 시켰다. 하지만 세종은 육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헛소리로 미실만 불러댔다.
민망한 육명은 궁 밖으로 나가버리고 지소 태후는 어쩔 수 없이 미실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쫓겨날 때와 마찬가지로 태후의 령은 거스를 수 없었다. 미실은 혹시나 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까 해서 세종의 색공이 아니라 정부인이 되게 해달라고 해보았다. 예상대로 태후는 발칙하다며 벌쩍 뛰었다. 미실의 뜻대로 입궁이 취소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미실에게 혼을 빼앗긴 세종에게 정부인이 되게 해달라는 조건은 문제는커녕 바라는 일이었다. 세종의 필사적인 청으로 미실은 세종의 정부인이 되어 입궁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출정한 사다함은 사력을 다해 가야군을 막아냈다. 대총관 이사부는 사다함이 어린 나이지만 무술이 탁월하고 용맹하여 부관에 임명했다. 단순한 우국 충정만으로는 그처럼 용맹을 떨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어서 토벌하고 귀환해 미실을 만나리라는 일념이 그를 더욱 장수답게 했다. 하지만 가야군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전투라 그 어느 때보다 막강했다. 일진일퇴의 공방전 끝에 겨우 승전을 거둘 수 있었다. 단순한 승전이 아니라 마지막 가야를 복속한 전승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다함은 큰 부상을 당했다. 서둘러 귀환을 했지만 사다함은 부상당한 환부보다 더 아픈 현실을 맞아야 했다.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미래를 약조했던 미실이 세종의 정부인이 되어 환궁해버린 것이다. 사다함의 상처는 깊어만 갔다. 마음의 상처가 몸의 상처를 점점 악화시켰다. 패전보다 더 쓰리고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심정을 바람에 실려보냈다. 파랑새야, 파랑새야, 구름 위에 파랑새야, 어찌하여 나의 콩밭에 머무는가. 파랑새야, 파랑새야, 나의 콩밭에 파랑새야, 어찌하여 날아들어 구름 위로 가는가. 이미 왔으면 가지 말지 다시 갈 걸 왜 왔는가. 공연히 눈물 짓게 하고 상심하여 죽게 하려는가. 나는 죽어 무슨 귀신이 될까. 나는 죽어 신병이 되리. 그래서 그대에게 날아들어 수호신이 되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군 붙여 보호하여 천년 만년 살게 하리. 그렇게 미실 부부의 안녕을 빌어준 사다함은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이래 만에 세상을 하직했다. 사다함의 부음에 미실은 망연자실했다. 자신은 슬퍼할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었다. 목이 아프도록 울음을 삼켰다. 몇 날 며칠을 천주사에서 속죄하며 명복을 빌었다. 그녀에게 더 이상 연정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열정과 사랑은 모두 사다함의 영전에 바쳤다. 오로지 색공지신으로서 권력에만 집착하기로 다짐했다. 애달픈 다짐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집착은 단순한 야망이었다. 문노가 사다함의 청을 들어주기만 했으면. 달라진 미실이 제일 먼저 한을 품은 게 문노였다. 이제 겨우 16의 사다함 대신 응당 청년 문노가 출정해야 했다. 더구나 문노는 화랑들의 훈련을 맡을 만큼 무예로 단련되었고 여러 번의 참전 경험이 있어 대총관 이사부도 출정을 청했다. 그런데도 외가의 사람을 괴롭힐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건 배신이요 불충이다. 그때 문노가 참전했다면 사다함이 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쯤 혼인해서 행복하게 잘 살 거란 생각만 하면 원수가 따로 없다. 문노에 대한 포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단순했던 야망의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 이어졌다. 사다함을 잃은 미실은 물기 빠진 칡뿌리처럼
모질게 권력과 명예만 쫓았다. 첫 번째 시도로 사담이 앉았던 풍월주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 했다. 하지만 자신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지소태후가 있어 방법이 없었다.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화랑도의 부재인 설온랑이 화랑과 낭두들의 주청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방법을 제시했다. 풍월주가 죽었으니 당연히 부재인 그가 풍월주에 올라야 했다. 그럼에도 그 같은 의견을 낸 것이 좀 의외이긴 하지만 미실은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이 그래주길 간청했다. 화랑들이 모두 나서주면 태후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설원랑은 사담의 이부 동무 동생으로 형 못지않게 미실을 흠모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형의 유지를 받드는 심정으로 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화랑도에서 설원랑의 입지는 그리 탄탄하지 못했다. 형 사다함의 주선으로 화랑이 들어와 부제까지 오르긴 했지만 설원랑과 사다함은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 둘 다 금진의 소생이긴 한데 사다함의 아버지 구리지는 법흥제의 후비 삼엽궁주의 아들이지만 설원랑의 아버지 설성은 촌부다. 금진은 미실에게 색사를 전수한 옥진의 동생으로 색공의 혈통을 지닌 여인이다. 금진이 유람을 나섰다가 외딴 산속에서 농투성이 설성을 만났는데 그의 다부진 몸을 보고 색이 동해 사통을 하게 되었고 서론을 가져 낳은 것이다. 미천한 신분으로 인해 낭도들은 설원랑을 사다한 만큼 따르지 않았다. 이를 눈치챈 미실은 많은 뇌물을 설원랑에게 건넸다. 설원랑은 낭도들에게 뇌물을 아낌없이 썼다. 그 뇌물이 미실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도 숨기지 않았다. 만일 그녀가 원화만 된다면 여자가 풍월주가 되면 원화라 칭한다. 그녀의 부와 아름다움으로 화랑도는 한층 풍요로워질 것임을 은근히 부추겼다. 진흥제와 세종 전군의 신임이 두터워 화랑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도 빼놓지 않았다. 차츰 많은 낭두와 낭도들이 호응해 주었다. 그러나 문노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원화의 부패가 있어 폐지한 일을 왜 다시 부활하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화랑들 중에 가장 아끼는 사다함이 죽은 것은 부상보다 미실의 배신 탓이라고 믿고 있어 설원랑의 제안은 씨도 먹히지 않았다. 연배로 보나 무예로 보나 설원랑으로서는 문노에 맞설 처지가 못되었다. 게다가 문노를 따르는 화랑과 낭두들이 많아 결국 원화가 되고자 했던 미실의 꿈은 성사되지 못했다. 미실은 가뜩이나 사다함의 일로 포환이 진 터에 야망까지 막은 문노에 대해 분을 삼키며 원흉으로 새겼다. 그나마 세종이 차기 풍월주로 오른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다. 화랑도의 전례를 따르자면 부재인 설원랑이 풍월주에 내정되어야 하나 신분이 미천한 데다 스스로 미실에게 그 자리를 내주려 한 일을 불미스럽게 여긴 화랑들이 반대했다. 물론 문노가 주축이 되었다. 미실에게 모든 화랑이 꽃으로 보여도 유독 문노만큼은 독버섯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문노에게 벼슬이라니 미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미실은 아무리 암상을 내도 세종이 선선히 약조를 해주지 않아 다시 안 볼 것처럼 돌아졌다. 세종은 난처하기가 계곡에서 몇 감다 옷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했다. 한쪽은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모든 화랑과 낭두들이 추종하는 인물이요. 한쪽은 그 무엇으로도 느낄 수 없는 연락을 선사해주는 인물이니 어느 쪽도 잃고 싶지 않았다. 미실도 세종이 문노를 얼마나 신임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자기가 문노의 입각을 반대하는 이유를 단순한 여자의 시기로 보는 줄 알면서도 미실은 사다함 얘기까지는 할 수 없었다. 그건 사다함에 대한 깊은 애정을 도설하는 셈이다.
공연히 그 아린 사랑에 흠을 낼 수도 있고 권력을 향한 자신의 운신에도 이로울 게 없었다. 어디까지나 공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하려니 명분이 너무 미약했다. 세종이 선뜻 응하지 않은 건 당연했다. 자신에게는 봄 냇가 수양버들처럼 약하지만 그래도 화랑을 이끄는 풍월주 아닌가. 미실은 다른 방도를 모색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막강한 힘을 가진 지소태후가 나서주면 거스럼이 하나 없이 해결될 일이다. 미실은 방도를 모색했다. 그러나 눈밖에 난 처지로 지소태후를 만나 어찌 해보겠다는 생각은 언감생심이다. 미실은 시간이 없음을 의식하며 밤새워 궁리를 했다. 아, 맞어. 이사부. 여명의 동창의 윤곽이 드러날 즈음 미실은 가장 적절한 인물과 방법을 찾아냈다. 딴에도 고심이 되는지 밤이 이슥하도록 뒤척이던 세종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미실은 일어나 참모에게 떡살을 안치고 고기를 손질하라 일렀다. 그분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더라? 미실은 진작에 알아두지 못한 것이 후회 막급이다. 그녀는 참모에게 가장 정성이 많이 가는 떡과 안주와 잘 익은 술을 준비하라 일렀다. 뜻밖의 미실의 방문을 받은 이사부는 반가움보다는 의아했다. 사사로이는 며느리요, 공식적으로는 진흥제를 모시는 색공이니 대하기도 편치 않은 인물이다. 게다가 세종의 아들이긴 해도 굴품이 낮은 자신은 어디까지나 신하일 뿐이다. 태종 이사부. 그는 여걸 지소태후가 진정으로 연모한 첫 연인이다. 지소의 남편 입종은 아버지 법흥왕의 동생으로 작은아버지다. 작은아버지가 귀해해 주어 많이 따르기는 했지만 두 사람 다 이성으로 느끼기에는 생태적 문제가 있었다. 부부의 연으로 300종을 얻기는 했지만 둘의 연인은 따로 있었다. 입종은 금진을 사랑해 수클종을 낳았고 지소는 태종 이사부와 사랑에 빠져 일남 삼녀를 낳았다. 그 아들이 세종이다. 신라의 가계와 족보는 아들이냐 딸이냐 의미보다 굴품이 우선이다. 성굴인 지소에게 진굴인 이사부는 사통관계로 신하일 뿐이다. 자녀들은 어머니와 궁에서 자라 이사부는 자식들과 대면하는 일조차 드물었다.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이사부의 학식과 덕망을 익히 들어온 터라 세종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존경했다. 그래도 군신의 관계로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했다. 미실도 남편이 이사부를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는 처지라 자신도 시아버지로 모시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국가의 원로요 대신은 물론이고 시아버지의 예우까지 다 동원해보리라 마음먹고 찾았다. 아니 바쁜 미실공주가 내 집까지 오인 일이요. 이사부는 미실의 뒤를 흠칫거리며 어정쩡하게 맞아주었다. 혹여 아들 세종이 같이 왔나 하는 눈빛이었다. 그러나 미실을 따라온 시종이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다며 이바지함을 자신의 시종에게 건넬 뿐이다. 군신의 이해로 대해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왜 없겠나. 아들로 대할 수 없는 안타까움까지 더해 애틋함은 여느 아버지보다 더했다.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미실은 공손히 절을 올렸다. 세종 전군께서도 안녕하시오. 예, 아버님. 너무 격조하여 면목이 없습니다. 그럴 것도 없소. 그저 태후와 전군이나 잘 모셔주시오. 이사부는 새삼스레 살갑게 구는 미실이 거북하게 느껴졌다. 아버님이라는 호칭 또한 생뚱맞아 덜컥 겁이 났다. 부족하지만 성심을 다해 보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전군께서도 늘 아버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맙군요.
단순히 안부나 묻자고 오실 발걸음은 아닐 텐데. 어인 행보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요. 진흥제의 색공이 새삼스레 며느리 노릇하러 올 리는 없을 테고 색사뿐 아니라 정권에도 깊숙이 관여하는 미실인지라 이사부는 마주하고 있기가 거북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송구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불효를 크게 꾸짖어 주세요. 꾸짖다니 어찌 그런 민망한 말씀을. 이사부는 미실이 너무 몸을 낮추는 게 점점 더 미심쩍었다. 미실도 평소 자주 왕래를 하지 않았던 것이 마음에 쓰였다. 제 신분을 의식해서 체념하고 지냈겠지만 그래도 아비인데 어찌 바라는 바가 없겠는가. 이사부로서는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전군이야 그렇더라도 자신이라도 종종 찾아뵈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었다. 아쉬운이 찾아왔다고 고가워하진 않을까. 오늘은 그냥 문안차 왔다고 하고 후일 다시 올까 주저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 논공 행상은 내일이라도 있을 것이다. 부딪혀 볼 수밖에 다른 방법도 대안도 지금으로선 없다. 저 아버님, 실은 제가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염치불구하고 상의를 좀 드릴까 해서 찾아뵈었습니다. 아니, 궁주가 4개요? 궁주가 주변에 진흥제도 계시고 태후며 전군까지 힘이 돼줄 분들이 즐비할 텐데 어찌 나한테 상의를... 물론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도 좋겠지만 이번 사안은 아버님이 제일 좋을 듯합니다. 사안이라면 무슨... 예, 이번에 파진찬 거칠부 대총관과 세종 전군이 고구려 정벌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아주 큰 성과를 냈지요. 고구려가 다시는 한수를 넘보지 못할게요. 그래서 말씀인데 그에 대해 곧 논공 행상이 있겠지요. 당연하지 않겠소. 아주 큰 포상이 내려질 것입니다.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노 화랑만큼은 재고를 해봐야 하지 않나 해서요. 화랑 문노요? 아, 이번에 화랑들의 공이 크다고 하던데 문노공이 큰 활약을 했나 보죠? 전군이 잘 아시겠네요. 풍을 주시니까. 예, 이번에 용맹을 떨쳤다고 하더군요. 워낙 무예가 출중해 낭두들이 스승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가야인을 자처하며 가야 출신들과 따로 어울린다 합니다. 그런 그에게 물질적 포상은 하더라도 관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째서요? 가야가 신라에 복속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반란군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판에 그에게 관직이 있어 무리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언제 반란군과 합수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더구나 반란군은 외국의 지원군도 끌어들인다 합니다. 그렇긴 하나 문노가 가야인을 자처한다고 반드시 그런 무리들과 합세한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공연히 그럴 수 있다는 추측만 갖고 논공 행상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아버지의 냉철한 지적에 미실은 몸이 달았다. 시아버지에게마저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면 일은 틀린 것이다. 미실은 시아버지가 문노에 대해 공분할 수 있는 일을 유도해보기로 했다. 저 혹시 아버님께서 가야 토벌을 위해 출정하신 일을 기억하시나요? 그걸 어찌 잊겠소. 종종 반란군이 일어나기는 해도 그때 완전히 토벌되어 복속이 되지 않았소. 내 마지막 출정이었고. 그때 사다음 화랑을 기억하시는지요? 어린 나이임에도 부관으로 임명해 주셨던. 그 어린 화랑. 나이는 어리지만 용맹스럽긴 어느 장수 못지 않았소. 그때 부상을 당해 아까운 목숨을 잃었지요. 사실 부상은 당했지만 목숨까지 잃을 정도는 아니라 곧 회복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비보를 듣고 어찌나 비통하던지요. 참, 그러고 보니 궁주가 그 화랑과 열애에 빠졌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도 전장에서 다치기도 했지만 궁주의 변심으로 자결했다는 소문까지 있었지요 아마. 전군은 전군대로 시금을 전폐하고 궁주만 찾았고 전군과 혼인한 6명은 소박을 맞아 출궁하고 아무튼 그 무렵 태후의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송구하옵니다. 사다음은 제가 태후 마마로부터 출궁명을 받아 사가에 나가 있다가 만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출궁의 슬픔이 커 쉽게 빠져들었나 합니다. 사다음 또한 젊은 혈기로 수심에 찬 제게 동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둘 다 첫정이라 눈치 없이 행동해 세간의 놀림을 산 것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사다음의 자결 운운도 문노를 따르는 낭두들이 억하심정으로 지어낸 소문입니다. 그들도 아끼고 따르던 풍월주를 잃었으니 허탈했겠지요. 불미스런 일로 염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미실은 사다음과의 열애가 풋내기들의 불장난처럼 별것 아님을 강조했다. 후겨 자신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 이를 그르칠까 조심 또 조심해 말하면서도 조마조마했다. 다 지난 일인데 이제와 시시비비 가를 게 뭐 있겠소. 더군다나 죽은 사람인걸요. 아무튼 국가의 큰 제목이 될 인물인데 생각할수록 아까운 일이요. 그런데 새삼 왜 그 일을 들추는 것이오? 그때 사다함의 나이는 16이었습니다. 화랑도의 규율에는 18이 안 되면 참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당시 풍월주는 사다함이었으나 가장 무술이 뛰어난 화랑은 문노 화랑이었습니다. 사다함도 스승으로 모셨으니까요. 나이 또한 약관의 혈기왕성한 때였고요. 애초 사다함은 그에게 출정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미의 아들로 외가의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우수한 화랑들도 그와 뜻을 같이 했고요. 결국 풍월주 사다함이 어린 나이임에도 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기억이 나는군요. 문노가 거절했다 하여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지요. 병부에 속한 자라면 령으로 다스렸겠지만 화랑인지라 유감스럽게만 여겼지요. 대신 그 못지않은 사다함이 출정하니 나는 오히려 심적 부담이 있는 문노보다 낫다고 여겼지요. 그리고 대승을 거두고 가야를 복속시킨 터라 다 덮고 넘어갔는데 궁주는 포한이 지셨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리 상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토록 가야인을 자처하는 것은 그의 어미가 가야의 공주였기 때문입니다. 공주의 신분으로 호조부에 첩살이를 한 그의 어머니는 상심이 컸을 것입니다. 귀조부와 사통하여 문노를 낳았으니 시르민들 오죽했겠습니까? 문노는 그런 어미의 버팀목이 돼주었고 사사로이는 서출이란 서름을 삭히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 서름을 잇기 위해 무예를 익히는 데 혼신을 다했을 것이고요. 어미를 애석해하는 문노의 우직함이 언제 가야의 충성심으로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의 성정으로 보아 직급을 준다 해도 급찬 이하는 마다할자입니다. 그에게 육두품 이상의 벼슬을 준다는 건 호랑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격입니다. 그래서 전군께 그 같은 염려를 전했으나 전군은 그와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제 얘기는 귀담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나서주시면 가한 줄로 합니다. 미실은 교태가 드러나지 않도록 정중하면서도 애잔한 목소리로 정언했다. 글쎄요, 듣고 보니 궁주의 말이 옳은 것 같기는 한데 제게 무슨 힘이 있어야 말이지요. 더군다나 전군께서도 귀담아 듣지 않으신다니. 며느리가 시킨다고 하겠는가. 공연히 덧들려 놓으면 이를 더 그르치고 말 것 같아 말을 돌려보기로 했다. 이번 전투에 대총관이신 거칠부공과 각별하시다 들었습니다. 그분께 말씀드려보면 어떠하올런지요? 글쎄요. 장수는 목숨을 걸고 같이 전장에 나간 전우를 가장 소중히 여기지요. 아마 나도 그때 사다함이 죽지 않았으면
적극적으로 그를 입각시키려 했을 것이오. 내가 사다함을 아끼는 것이나 거칠부공이 문노를 아끼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테니 그는 벼슬을 품신하려 들 것이오. 그러면 그분을 대적할 수 있는 분이 없을까요? 큰 공을 세웠으니 진흥제나 태후마마 아니고는 어려울 거요. 아버님께서 태후마마를 한번 만나보심이. 미실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느라 등에 땀이 스몄다. 진흥제는 자신이 구슬려 볼 요량이지만 태후만큼은 철옹성이었다. 그런 태후지만 사통관계인 이사부의 말은 듣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그동안 적조했으니 배 아래 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궁주께서 이렇게까지 문노의 입각을 막으려는 의도가 좀 의아하군요. 아버님, 저 또한 혹시라도 제가 사다함의 일로 포한이죠 그런다고 오해를 받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오해가 두려워 전군께는 이처럼 소상하게 말씀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신라의 백성이고 색공이나마 공신이며 왕실 사람입니다. 어찌 한때 풋내기의 연정에만 사로잡혀 국사를 얘기하겠는지요. 부디 제 충심을 헤아려 주십시오. 단아한 자태와 고혹적인 눈빛으로 애잔하게 읍소하는 미실의 모습에 누구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때로는 보고 싶은 대로 보이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낄 때가 있다. 같은 떡이라도 남의 떡이 커 보이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게 보이는 것도 그런 이치다. 아무리 현자라 해도 그 이치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적적하게 지내던 선비 이사부의 눈에 모처럼 찾아와 애절하게 간구하는 절세가인 며느리가 그저 어여쁘게만 보였다. 그녀의 말도 지당하게 들렸다. 흘러간 세월에 묻혀 잊고 지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자신의 출정 요청을 거절한 문노에게 슬그머니 섭섭함이 일었다. 처절했던 전장의 모습이 떠오르며 아리따운 며느리의 읍소가 보태지자 섭섭함은 점점 분노로 바뀌어 갔다. 그때 사다함이 큰 부상을 입을 만큼 가야군의 저항은 거셌다. 가야로서는 나라의 존폐가 달린 절체절명의 전쟁이었다. 자신도 위험한 고비를 몇 번씩 넘겼다. 그야말로 삶과 죽음이 눈앞에서 넘실거렸다. 삶과 죽음 중 어떤 것이 덮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살려고 길을 쓰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마음은 더 편했다. 그때 사다함만한 용맹스런 장수가 몇 명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간절했다. 문노의 거절이 야속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처단을 하리라 다짐도 했다. 다행히 제때 지원군이 도착해 승리를 거둔 후 돌아와서는 승리감으로 덮고 말았다. 어찌 생각하면 제 말대로 외가의 나라이다 보니 마음 놓고 무예를 행사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 싶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논리정연한 며느리의 읍소를 듣고 보니 새삼스레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그때 하려다만 처단을 이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핑계김에 옛 연인과 해우도 할 겸 태후궁을 찾으리라 마음먹으며 미실에게 잘 알겠노라 선심을 썼다. 미실은 행여 시아버지의 마음이 변할까 애교를 담뿍 담아 미소를 띠며 고마워했다. 편전에서 고구려 정벌에 나섰던 장수들에 대한 농공 행상이 논의되었다. 파진찬으로 있던 거칠부는 2단계 승진하여 2찬으로 제수되고 급찬으로 있던 주령장군은 1길찬으로 승진했다. 그 외 서력부 등 모든 장수들의 승차는 이견 없이 진행되었는데 화랑문노는 의견이 분분했다. 관직을 주어야 한다는 거칠부와 아직은 더 두고 보아야 한다는 이사부가 팽팽히 맞섰다. 같이 국사를 편찬하고 늘 국정을 의논해 오던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맞상대가 되어 격론을 벌였다. 거칠부는 문노가 이번 전투에서 가장 용맹하게 임해 많은 낭도들과 군사들의 사기를 드높여 큰 전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크게 쓰려면
그에게 합당한 관직을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사부는 문노 스스로 가야인을 자처하며 가야인들을 중심으로 규합을 일삼아 자칫 반란군에 휩쓸릴 우려가 있으니 좀 더 두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신들은 누구의 의견이 옳은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세종은 아예 편전에 들지 않았다. 미실의 분주한 공작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진흥제가 결단을 내렸다. 문노는 아직 젊은 화랑이니 이번이 아니더라도 직위에 오를 기회는 많다는 게다. 더군다나 가야의 반란군이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난을 일으키는 상황이니 그의 충성심을 더 본 후에 입각을 시키라 명했다. 대신 전답과 노비를 후하게 하사하라는 명이었다. 이사부나 진흥제나 미실의 의중대로 움직였다. 공작이 제대로 먹힌 것이다. 미실은 그런 결론이 있기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만에 하나 지소태후가 거칠부의 의견을 지지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진흥제에게 일임하고 편전에 나오지 않았다. 이사부와 진흥제가 사전에 따로 지소태후를 만나 그 같은 일을 제가 받았던 것이다. 두 사람은 태후에게 문노의 입각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물론 철저한 자신들의 생각임도 암시했다. 행여나 태후가 미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을 알면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다가도 틀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런 언행 역시 미실의 조언과 당부를 따른 것이다. 농공 행상의 결과가 전달된 화랑도에는 청명한 날 갑작스런 소나기로 비설거지하듯 술렁거렸다. 특히 참전했던 화랑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중구난방으로 열을 올릴 뿐 누구 하나 대안도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고구려의 침공으로 여러 성을 잃은 백제가 동맹을 청해왔을 때 신라는 거절할 수 없었다. 단순히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수 이북으로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진흥제의 속셈이 더 컸다. 단독으로 고구려를 치기보다 이웃나라의 어려움을 돕는다는 명분도 있고 혼자의 힘보다 둘의 힘으로 고구려를 친다면 더 많은 실익을 얻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이에 오래전부터 어린 화랑들을 양성해왔던 진흥제는 실전에 화랑들을 적극 참전시켰고 이번에 큰 전과를 올린 것이다. 화랑도에서 무예를 익힌 화랑들은 병부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만큼 진흥제의 화랑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돈독한 편이었다. 더군다나 진흥제의 동생 세종이 풍월주로 있는 터라 이번 논공 행상에 화랑들이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다. 화랑 문노는 구체적인 벼슬에 대한 야망은 없었다. 백제의 동맹 요청을 받고 파진찬 거칠부가 대충관으로 군이 소집되었고 풍월주 세종 전군이 부관으로 출정하게 되어 나라와 전군에 대한 충성심으로 참전했다. 오로지 목표는 전군의 안위를 지키며 고구려 진영을 한수 이북으로 몰아내는 것뿐이었다. 평양으로 진군한 백제와 양공작전으로 고구려의 군사력을 분산시킨 덕분에 기대 이상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것만으로도 통쾌하고 값진 일이라 생각했다. 승전에 자신의 공로가 남달랐다는 평가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러나 화랑도에서의 분위기는 달랐다. 화랑들은 문노의 입각에 대해 자신들의 일처럼 관심을 가졌다. 문노의 입각은 화랑의 대표성은 물론 화랑도에 대한 조정의 시각을 가늠해보는 잣대가 되고 있었다. 입각이야 당연하고 과연 직급이 어느 정도일까만 궁금해할 뿐이었다. 입각에 관심 없던 문노 자신도 워낙 주위에서 당연해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들기 시작했다. 한번 들기 시작한 기대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오두품의 소사나 대사를 생각하다가 세종의 신임을 생각하며 육두품도 생각했다. 늘 소외감으로 풀죽어 사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설레기도 했다. 그런데 관직 없이
전답과 노비 정도가 고작이라니 화랑도는 술렁일 수밖에 없었다. 문노는 허방다리를 짚어 수렁에 빠진 것처럼 멍했다. 혼자 헛물켜다 들킨 것 같은 수치심이 들어 흥분하는 낭두와 화랑들 틈에 같이 있을 수도 없었다. 낭전을 빠져나와 말을 타고 월성 밖까지 달렸다. 옷이 땀에 젖도록 달리고 또 달렸다. 부끄러웠다. 공명심에 사로잡혀 화랑의 명예를 더럽힌 것만 같아 동료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낭두들이 벼슬 운운할 때 부화뇌동할 게 아니라 의연하게 일축했어야 했다. 아직 가야의 잔당이 호시탐탐 일어나는 마당에 가야의 공주 아들, 그것도 서출인 자신을 한번 대승했다고 바로 입각을 시킬 신라가 아니다. 그렇더라도 한편으로 스며드는 허탈감은 아무리 말을 혹사시켜도 덜어지지 않았다. 문노는 해그름에서야 집에 당도했다. 어머니 역시 처음에는 아들이 사지에서 성한 몸으로 돌아온 것만도 고맙게 여겼다. 하룻밤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화랑들의 공로를 칭송하고 그 중에서도 문노에게는 직위가 내려질 것이라는 말이 떠돌았다. 평소에는 아는 체도 안 하던 아낙네들도 곰살궂게 인사를 했다. 민심이 조정의 분위기를 읽은 것일 수도 있고 민심을 조정에 전달할 수도 있음이라 여겼다. 어머니의 기대는 그간의 시름을 날려보내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내 들려온 아들의 소식에 하늘을 날아오르다 날개가 찢어진 것처럼 마음이 쓰리고 아팠다. 자신이 이럴진데 아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땀에 젖어 들어온 아들을 맞는 어머니는 사지로 떠나보낼 때보다 더 애잔했다. 말이 다 지쳐 콧김이 뜨겁구나. 너는 괜찮은 거냐? 예, 걱정 마세요. 얼마나 상심이 될지 다 안다. 모두 이 어미 죄다. 어미만 아니었으면 이런 처사가 가당키나 하겠냐. 정말 너 볼 면목이 없구나.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못했다. 문노는 더욱 마음이 아렸다. 왜 어머니 죄예요? 다 제 운명이죠. 많은 사람이 알아주면 됐지 꼭 관직에만 나가야 출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줍잖은 관직은 양에 차지도 않고요. 어머니 아들 이만한 일로 기죽지 않아요. 그러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래, 아직 젊디 젊으니 언젠가는 기회가 또 오지 않겠니. 외가가 가야이긴 하나 넌 분명 신라 사람이다. 앞으로는 가야 사람이란 말을 하지 말고 철저히 신라 사람으로 살거라. 어차피 가야는 없어지고 말지 않았니. 신라 사람으로 신라의 공을 세우다 보면 크게 쓰일 날이 있을 게다. 이번에 직위를 못 받았다 하여 행여라도 불충한 생각은 하지 말거라.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네가 더 크게 보이는 게야. 이만한 일로 불만을 드러내면 소인배로 보인다. 난 믿는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어른거렸다.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벼슬을 탐하진 않았습니다. 낭도들의 부추김에 잠시 정신이 해이해졌던 것 같아요. 병부를 통솔했던 아버지의 아들로 혼신을 다해 무예를 익히고 학문에만 힘쓰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알아봐 줄 위인도 생기고 크게 쓸 기회도 오겠죠. 그러니 어머니도 너무 상심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래, 모쪼록 그래야지. 아이고, 이러다 우리 어머니 우시겠네. 월성을 돌았더니 시장한걸요. 저녁 멀었어요. 문노는 일부러 능청을 떨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어머니를 위로했다. 아니다, 곧 차려오마. 고맙다. 지하에서 아버지도 응원해 주실 게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노는 쉬 삭혀지지 않은 배반감과 굴욕감을 속으로 씹어삼켰다. 처음에는 세종과 국가를 향한 배반과 굴욕이었지만 따로 내막이 있었음을 알고 난 후부터는 방향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아주 날카로운 화살을 품었다. 낭자는 여전히 술렁였다. 무슨 계책을 세워야 한다고 열을 올리는 축도 있고 정중히 항의를 해보자는 축들도 있었다. 중구난방으로 열을 올리다 문노가 들어서자 일제히 입을 다물고 그를 응시했다. 나를 위해 분개하는 그대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신분이 미천하여 여러분들께도 누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랑들이 누굽니까? 문무를 두루 섭렵한 신라 최고의 동량들입니다. 나라는 기필코 우리를 크게 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직위를 받아보았자 무슨 직위를 받겠습니까? 더 연마하여 때를 기다리십시다. 여러분들 또한 벼슬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른 것이리라 믿습니다. 물론 공의 말씀이 지당하신 줄 압니다. 하오나 듣자 하니 이번 일에는 미실공주가 진흥제와 이사부를 조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데 세종정군이 보고만 있었다는 게 너무 서운합니다. 보고만 계셨기야 했겠습니까? 아마 그분도 여러분 못지않게 마음이 아플 겁니다. 며칠째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풍월주가 너무 물러서 그런 거라는 둥, 미실의 농간에 놀아난 사내들이 한심하다는 둥, 낭저는 수렁거리는 낭두들로 어수선했다. 문노는 작심을 선포하듯 분분한 낭두들을 향해 일가를 가했다. 나도 잊지는 않을 겁니다. 잊는 게 아니라 참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함께 힘을 키웁시다. 우리가 직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직위를 들고 찾아올 때까지 연말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역시 문노공입니다. 목숨을 바쳐 따르겠습니다. 낭두들은 이구동성으로 충성을 맹세했다. 문노도 주먹을 들어 올리며 맹세에 화답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모르게 어금니를 악물며 이름 하나를 새겼다. 미실. 어쩔 수 없었음을 토로하며 미안해하는 세종에게 문노는 오히려 마음을 쓰지 말라며 위로해 주었다. 화랑으로서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그것으로 흡족한 일 아니냐며 다소 과장되게 너스레도 떨었다. 세종은 몸둘 바를 몰랐다. 전군 폐하, 하여 하사하신 전답과 노비도 사양할까 합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문노는 군신의 예를 갖추어 세종에게 청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너무 적어서 그런가? 물론 적지. 하지만 전에 없이 경직된 문노의 언행에 세종은 당황하여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오해를 살까 걱정했습니다. 적기는커녕 과분하죠. 그만한 전답과 노비면 공연히 제가 안주할까 두려워서 그럽니다. 저는 아직 담금질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제목이 될까 합니다. 세종이 무안하여 몇 번 뜻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문노의 생각은 완강했다. 반 몇 되기로 만족해하는 자신을 상상하며 성취감에 젖어있을 미실을 생각하면 흙 한 줌도 받을 수 없었다. 강한 부정은 긍정을 의미하듯 시해에 대한 필요 이상의 거부는 한 거라는 걸 미실 또한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세종은 어쩔 수 없이 문노의 고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문노의 어금니에 미실의 이름이 깨물려 있으리라곤 짐작도 못했다.